공장 및 확산 공장이 형성된 대형 공간에서의 소음 제어. 작업 환경 내 소음 수준은 작업자의 청력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제어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소음 노출은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출 기준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음을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소음원 자체에서 제어하는 것이지만 이는 항상 가능한 선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접근은 공간 내 잔향음을 줄임으로써 전체 소음 레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단, 이 방식은 잔향음이 전체 소음 레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때에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근거리에서 기계와 작업하는 경우처럼 직접 음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잔향음장의 소음 레벨은 흡음재를 추가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상물결표 쌓인 4dB, A 정도의 노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자재는 미네랄물과 같은 다공성 흡음재입니다. 이것은 저렴하고 가볍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공성 흡음재는 먼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감싸는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해 고주파 흡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공성 흡음재 위에다가 뭐 싼다고 이렇게 싸버리면 고음이 다 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흡음재가 세척 가능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다공성 재료도 일부 존재합니다. 또한 섬유기 함유, 파이버리스, 흡음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6장에서는 다공성 흡음재의 설계 및 모델링에 대해 다루며 혁신적인 소재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또한 7.2.4절, 7.2.5절, 7.5.3절에서는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도 흡음을 실현할 수 있는 미세 타공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공성 흡음재는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서 효과적이고 인간의 귀가 가장 민감한 주파수 대역이기도 하며 실제 작업 환경에서 소음 제어가 가장 시급한 주파수 범위이기도 합니다. 공장과 같은 대형 공간은 보통 불균형한 형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로폭과 세로폭에 비해 천장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순한 확산음장 방정식, 세입인식, 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 실내음향 모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간 자체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산 음장이란 공간 내에 반사된 음향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방향으로의 음파 전파 확률이 동등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과 같은 대형 우리가 아까 확산음장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흡음률이 일정하고 확산률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쉐입도 일정해야 돼요. 가로 세로에 비해서 뭐 높이가 많이 큰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굉장히 긴 폭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도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하면 천장이 낮죠. 위아래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맞고 하니까 빨리빨리 흡음이 빨리 되는데 한쪽은 너무 길잖아. 그럼 공기를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흡음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직선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아까 T20, T30, T60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의 정육면체가 되어야 좋다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일정하게 돼 있으면 뭐 같은 다 재질이다. 그러면야 뭐 T60이나 T20이나 T30이나 T10이나 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한쪽에 창문이 있다. 창문을 확 열어버렸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지. 소리 확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거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확산음장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게 여기서 소리를 확 내주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내가 이렇게 요만한 호박을 요만 갖다 놓는데 구슬을 빵 쏟다 그러면 호박이 모든 방향으로 똑같아 있잖아요. 이렇게 다 빠바박 박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아니면 통과된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서 날라오는 것들.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잔향 시간이라는 게 정의가 돼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근데 웬만한 홀들은 이제 그거랑 좀 비스무리한데 이제 저주파로 가면 아까 룸모드 때문에 있잖아요. 이거 직사각형도 요쪽 이렇게 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아까 정육면체도 예를 들면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Hz 밑으로는 확산이 안 되는 거죠. 확산이 됐다라면 내가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음이 똑같은 크기로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룸모드 끼면 여기는 저음이 커졌다, 저기는 안 나왔다고 미지지 다 하잖아요. 그게 확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음은 안 되는 거죠. 이 저주파 영역에서는 정제파 모드가 발생하며 이는 확산 음장을 방해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도 저주파 소리가 이게 정제파 모드가 생기고 룸 모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확산 자체가. 2.4절 창조. 이 공간 치수가 매우 비대칭인 경우
방향에 따라 잔향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전파되는 소리가 더 자주 반사 등으로 더 빠르게 감소되며 수평 방향은 그에 비해 잔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터널 같은 거 있잖아, 터널. 그런 잔향시간이 되게 어렵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길잖아. 뭐 지하철 역사 이런 거 어쩌라고 그러면 뒤에 골치 아프지. 한쪽이 너무 기니까. 3. 흡음 분포가 이상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수영장에서는 대부분의 흡음재가 천장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반면 잔향실에서는 시험체가 바닥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평으로 전파되는 소리는 흡음재를 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느려집니다. 그렇죠? 4. 공간에 특이한 기하 형태가 있을 경우 이거- 예와 투명 구조, 공면이 소리를 특정 지점 바닥에 깔아놓으면 이쪽으로 하는 반사는 계속 생기는데 이렇게 하는 거 흡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확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맞지 않은 거죠. 공간에 특이한 기하 형태가 있을 경우 예와 투명 구조, 공면이 소리를 특정 지점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공면 거울이 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간 내 에너지 분포가 고르지 않게 되어 비확산 음장 상태가 됩니다. 오목 공면의 초점 형성과 관련된 내용은 11.3절, 확산체를 이용한 해법은 3.9절에서 다룹니다. 공간의 확산성과 흡음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흡음 계수는 잔향실에서 세이빙 공식을 기반으로 측정되지만 실제 적용되는 공간의 음향 조건이 이와 크게 다를 경우 예상한 만큼의 소음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예측보다 흡음 성능이 더 낮거나 혹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3.1.2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룹니다. 특히 극적인 사례로는 공연장이나 극장의 객석 구조에서의 흡음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4.3.1절과 8.1절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13.2절에서는 공간음향 모델의 흡음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다루며 이때도 비확산 음장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4. 레코딩 슬래시 방송 스튜디오 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찼을 때하고 안 찼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바닥의 흡음량이 이제 그때가 이제 되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사람이 안 앉으면 이렇게 탁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흡음재가 딱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앉는데 바닥면을 흡음재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앉는 거하고 약간 유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자 구조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거조차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게 더 심하고. 그래서 의자를 흡음률을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잔향실에다가 사람을 안 넣는 상태가 사람을 20명 넣는 30명 넣는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 흡음률을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섰을 때 앉았을 때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런 실험들을 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웃기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부푸느냐를 또 달라 이게. 한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 힘든데 어쨌든 지금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의자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콘서트 하는데 가보면 겨울에 굵은 옷 입고 오는 사람들 바깥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흡음률이 너무 커져버리거든. 굉장히 커져버리거든. 레코딩 슬래시 방송 스튜디오, 홈시어터, 회의실과 같은 소형 공간은 일반적으로 저주파 음 모드로 인한 문제를 겪습니다. 저주파에서는 공간 내 음 모드가 주파수에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그림 2.9는 소형 청취 공간에서의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며 이 응답은 고르지 않아 특정 주파수에서는 모드가 강하게 나타나 소리가 과도하게 강조되고 다른 주파수에서는 모드가 약해져 소리가 억제 등으로 결과적으로 수신된 소리의 착색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서브우퍼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저음을 강조한 현대음악의 재생이 일반화된 음악 응용에서 매우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공간의 치수, 스피커 위치, 청취 위치 등을 적절히 조율하여 주파수 응답을 최대한 평탄하게 만들고 퇴화 모드, 디제너레이트 모드를 피하는 것입니다. 청취자가 실제로 인지하는 주요한 왜곡은 공진이 느리게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음의 울림, 리밍, 현상이며 따라서 실내 모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진의 감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흡음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드는 일반적으로 흡음 처리로 대응하며 이는 흔히 베이스 트랩이라고 불립니다. 확산체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으나 3.2.3절에서는 예외적인 사례가 논의됩니다. 다공성 흡음재는 효과적인 저역 흡음을 위해 매우 두껍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공성 흡음은 파장의 4분의 1 지점, 즉 입자 속도가 최대인 위치에 설치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Hz의 음을 처리하려면
다공성 흡음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흡음은 이 공기가 많이 움직임이 큰 데에다가 흡음재를 놓고 다공성 흡음재 여기서 이제 마찰력을 막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많이 움직이는 데다가 놔야 된다고. 그러면 흡음재를 이렇게 벽에 붙이면 안 되겠죠. 그 벽에서는 움직임이 0이잖아. 그렇지? 예. 움직일 게 없잖아. 저기 딱딱한 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 파장되는 이 점에서 제일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흡음을 시키려면 흡음재를 내가 커튼을 가지고 많이 흡음한다 그러면 벽에 딱 붙어서 커튼 다는 것들은 고주파수만 잡으면 먹는 역할밖에 안 돼요.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돼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띄우면 어쨌든 고주파수로 갈 때도 흡음하고 올 때도 흡음하고 또 좀 띄워져 있어야 이게 저주파수에서 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띄워가지고 최대한으로 풀고 이렇게 주름이 깊숙하게 있는 식으로 하면 이제 흡음이 제일 잘 돼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아씨, 계란판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뭔가 흡음되는 것 같지. 그러면 고주파수만 엄청 답답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흡음, 저주파수 흡음은 안 돼요. 우리가 룸모드는 저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저에게 커지는 거죠. 근데 고용만 죽고 있으면 더 이상해. 이렇게 해서 안 그래 이렇게 되는데 더 이렇게 되는 그걸 돼가지고 아주 웃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펫 있는 거 함부로 뭐 다 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깔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최대한 작게 까는 게. 카펫 바닥에 많이 깔아버리면 거의 확 죽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100호츠의 음을 처리하려면 경계면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이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벽면에 바로 흡음재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입자 속도가 0이므로 흡음 효율은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의 코너에 다공성 흡음재를 두면 모든 모드가 모이는 지점이므로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점에서 압력은 최대이지만 입자 속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흡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코너에다가 우리 베이스를 놓잖아요. 그거는 흡음을 시키는 게 아니고 멤브레인 진동판 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떨어가지고 있잖아요. 운동에너지를 바꿔가지고 없애는 개념인 거지. 물론 뭐 그 안에다가 이제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까지 흡수시키는 이중 메커니즘을 많이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멤브레인 타입인 거지. 그 안에서는 아까 얘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앞에 반드시 멤브레인 타입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얘가 떨리면서 운동 에너지를 뒤에서 다시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지. 흡음재만 그 콘에다 많이 처박아 놓는다 해가지고 효율이 그렇게 없어. 물론 죽기는 하겠지만 그 효율이 그렇게 막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어쿠스틱 비주얼에서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는 일단 코너에 대한 흡음이 먼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경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도 그게 나오잖아. 이제 일반적으로는 코너가 어쨌든 그 벽이 만나는 해가지고 이쪽 보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큰 고압의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1차적인 공략 대상은 맞다고. 그런데 그거를 흡음재로 하는 게 아니고 멤브레인 타입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 코드가 구석임이 아까 이제 벽에다가 흡음재 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압력만 크게 되는 거잖아요. 압력이 큰다면 그 힘이 큰 데거든. 그럼 거기다가 멤브레인 타입 넣으면 얘가 잘 움직인다고. 그렇게 해서 얘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다가 흡음재를 넣고 해가지고 얘가 움직일 때 그 에너지를 갖다가 뒤에서 트랩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네. 여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압력은 최대이지만 입자 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흡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코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명형 흡음 장치는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감쇠를 결합하여 시스템 공진 주파수에서 흡음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때의 질량은 합판이나 비닐로 구성된 멤브레인 형태일 수 있으며 혹은 헬름홀츠 흡음기처럼 작은 구멍의 목 내부에서 진동하는 공기 자체가 질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공기 최적에서 형성되며 감쇠는 주로 유리섬유나 흡음폼과 같은 다공성 재료를 통해 소리가 강제로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공명형 흡음 장치 문제는 일반적으로 흡음 대역폭이 매우 좁다는 점입니다.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려면 각기 다른 주파수 범위에 맞게 조율된 다수의 흡음 장치를 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혹은 이중 구조, 더블 레이어드의 흡음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제작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단일 구조 내에 여러 가지 흡음 메커니즘을 병합하는 것입니다. 7.2.7절에서 설명되는 플레이트 흡음 장치로 목재, 금속,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진동 질량과 폼이나 폴리에스테로 이루어진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다공성 흡음재를 플레이트 전면에 일부 배치함으로써 더 넓은 대역폭에 걸쳐 흡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공 저주파수 응답인데 어쨌든 이 보면 이렇게 퍽퍽 꺼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룸모드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 위는 보다는 요 밑에 있잖아요.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 공략 대상이라는 거지. 여기는 없애는 거는 좀 말이 안 돼. 없애줄 수가 없어. 그리고 얘는 있잖아요. 200Hz 등록만 조금 움직이면 여기는 다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잡아주는 의미가 없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내가 웬만큼 움직이더라도 물론 이 지점도 내가 많이 움직이면 또 달라지거든요. 100Hz라도 파장이 3.3m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약간 공간 평균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떼가지고 내가 거기서 뭘 공략을 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서브풀 4개를 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넓게 그 룸모드를 없애는 MSO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우퍼가 하나밖에 없다, 서브우퍼가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지역이 딱 스위스파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좁거든요. 어쨌든 거기도 여러 군데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 주파수만 잡아야 돼요. 한 점을 해가지고 내겠다는 건 약간 뭘 한 점을 해가지고 해도 돼요. 절대 대가리 안 움직이고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그건 좀 안 맞죠. 그 옆에 앉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무 보장을 못해. 이게 DSP로 가지고 특히 이제 서브우퍼가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뭔가를 EQ 처리를 해가지고 잡겠다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그러면 나만 좋게 하겠다는 거지. 남이 씨 어떻게 됐든 뭐 핵폐기장 한 군데다가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만 좋게 듣는 거고 그 옆에 사람은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지. 나는 근데 내 옆에 관심이 없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나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들어서 나는 돈 벌 거야. 그것만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옆에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처럼 서브우퍼가 많아지면 이제 다 공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멀티 서브우퍼라는 개념인 거고 그 개념을 안 쓴다고 하는 것들은 나는 그 한 지점만 이제 모든 걸 좋게 하겠다는 개념이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는 더 나빠지지.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내가 엔지니어가 앉는 자리하고 뒤에 이제 그 작업실에 앉는 지점하고 다르잖아요. 다만 좋은 거 들으면 뒤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저음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로듀서가 보면 야 뭐냐 저거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 예를 들면 뭐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데 뒤에 JYP가 앉아 있는데 JYP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지점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JYP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 옛날에 누가 되게 싸이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니까 싸이가 누구야? 그냥 편승엽 PSY니까 편승엽이라고. 아재 개그인데 아무도 모르겠지? 박 의원님은 편승엽 하면 그렇군요. 잘하겠습니다. 공명형 흡음 장치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루며 특히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미세 타공 흡음제도 포함됩니다.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은 능동형 표면, 액티브 서피시즈를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이는 고비용 해결책입니다. 능동 흡음 장치는 능동 소음제어 시스템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며 이에 대한 내용은 14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저주파 모드 제어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공명형 흡음 장치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7장에서 제시되는 이론들은 헬름홀츠 흡음기 성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만 저주파 흡음 개수의 해석 및 실제적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멤브레인 흡음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측 모델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저주파 영역에서는 음장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흡음제 영향을 단순한 통계 모델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실제 적용에서 확산음장 이론을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접근법으로는 유한요소법, 햄, 인하 경계요소법, 베임과 같은 파동 기반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아까 이제 기공형 아까 포러스 타입의 흡음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타입 있잖아요, 그렇죠? 흡음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름홀츠 흡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흡음 개수라는 것들이 확산형, 그러니까 무향실을 놓고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표준에서는 125Hz까지밖에 못 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이렇게 베이스 트랩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흡음이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재줄 수 있는 국제 표준도 없고, 그걸 어떻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코너 트랩하고 베이스 트랩 넣는데 얼마나 많이 넣어야 이게 진짜 잡히는지는 넣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적고 그냥 뭐 장식용으로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면이 만나는데 압력이 제도가 될 거잖아요. 압력이 제도면 힘이 감소되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멤브레인 흔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멤브레인 타입의 이제 흡음재를 넣고, 그래서 이제 대역을 좀 늘리기 위해서 뒤에다 흡음재도 넣고 막 이슬 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바닥에서 벽까지 다 세워줘야 돼요. 천장까지. 모든 코너에 다 해야 되나? 또 두 면이만으로 코너도 다 설치해야 되나? 얼마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이제 음향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게 넣어가지고 지오메트리 넣고 여기다가 다 이런 그런 특성이 모르겠지만 흡음 개수를 그렇게 저주파수 된다라는 걸 가정해가지고 넣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 멤브레인 타입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분명히 저게 판매사에서는 60Hz 그 주파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60Hz용이 있고 뭐 80Hz용이 판다고 몇 가지를. 근데 우리 뭐 몇 Hz용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이제 재봐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80Hz짜리니까 80Hz에 반응을 하는 저그 멤브레인 타입을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80Hz에 안 맞아요, 잘. 그게 쉽지가 않아. 80Hz 딱 맞춘다는 게. 그리고 그거는 온도 습도가 바뀌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또 아까 이렇게 멀티 레이어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베이스 트랩인데 세 주파수를 동시에 담는 녀석도 있어요. 40도 잡고 60도 잡고 80도 잡고. 그거는 더 잘 안 맞아. 그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왜냐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게 이게 서스펜션 이렇게 스티프니스를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탄성은 고무 같은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다 삭고 그게 계속 바뀌어. 온습도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뭐 흡음재 있는 것들은 포러스형 흡음재는 되게 쉽죠. 그냥 가면서 지가 뭐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되게 쉬운데 반해서 내가 특정 주파 내가 반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조건에 60Hz에 잘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질량하고 스티프니스의 관계이기 때문에 루트 뭐 n분의 뭐 k니까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가 떨어질 거고 스티프니스가 딱딱하게 잡고 있으면 공주파수 올라간다고. 그것 때문에 주파수 조절이 되는데 특히 M도 그렇지만 K 같은 경우에는 온도 습도에서 너무 많이 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탄성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다 바뀌고 온습도에 바뀌고 봄여름 가을까지 다 바뀌고 막 이런 것들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몇십 Hz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 개수 자체를 재는 것도 쉽지도 않고 힘들어. 근데 그래서 그냥 그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가 써서 이렇게 해봐가지고 저주파수 많이 잡혔네. 그런 거 쓰는 거지. 뭐 그렇게 쓰는 거지. 근데 내년 봄에도 그렇다라는 또 보장은 없어. 그리고 특히 이제 온습도가 많이 바뀌는 이런 데서는 훨씬 안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하원 항습이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조건이 뭐 지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습도 많이 차고 뭐 여름에 막 엄청 덥고 이렇게 돼버리면 잘 안 맞아. 어려운 작업인 거죠. 잔향보다 음악 수준이 충분히 높은 후보 반사음은 에코로 인지됩니다. 대형 강당에서 무대 앞쪽 객석 근처에 있는 관객이나 무대 위의 연주자에게 후벽에서의 반사음이 에코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후면벽이 오목한 곡선 형태일 경우 이 반사는 전방을 향해 초점화되어 에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물리적 및 청각적 현상은 산업지대나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에서의 에코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특히 콘서트 콘서트 홀에 가보면 펜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뒤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딱 오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게
다우 이렇게 이제 에코가 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팬십 이게 사람 많이 들 수 있으니까 팬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뒤가 항상 공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 그 미적으로 안 예뻐. 이렇게 약간 공명이 돼야 예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기 때문에 이제 플로테코 같은 게 이 초점이 생길 거잖아요. 아, 여기 막 특히 트럼펫 같은 거 직선에 한개 보면 바로 이제 직통인 거지 이제 그런 근데 뒤에 이제 오케스트라 보면 다 나팔을 앞쪽으로 쳐보고 있잖아요. 그죠? 현악기들이 위로 보고 이렇게 돼 있지만 관악기들은 무조건 앞쪽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펫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네. 이제 그래서 뒤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옛날에는 흡음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확산을 해요. 에코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후면벽에 흡음재를 적용하여 반사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흡음 처리를 통해 반사음의 음압이 낮아지면 별도의 음향 소스로 인지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용 대형 홀에서는 잔향 에너지가 매우 귀중하므로 흡음을 사용할 경우 음향 에너지를 제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흡음보다는 확산이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3.1절 창조. 반면 잔향을 줄여야 하는 소형 공간에서는 에코 제어를 위해 흡음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는 주로 중고주파에서 문제가 되므로 해당 대역에서 효과적인 흡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공성 재료를 사용한 흡음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 에코는 두 개의 평행한 큰 벽면이 마주보는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소리가 양쪽 벽 사이를 규칙적으로 왕복 반사하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억제되어 착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착색이란 주파수 응답이 손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행한 벽이 있는 계단실에서 손뼉을 치면 고주파수 영역에서 날카롭고 지속적인 울림이 들리는데 이것이 플러터 에코입니다. 플러터 에코는 강의실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플러터 에코는 특히 스튜디오 같은 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보면 천장도 평행하고 바닥도 평행하게 하잖아. 그럼 딱지 무조건 이게 바바바바 이게 생기거든요. 이 소리가 아주 고역이 아주 지랄같이 샥샥샥 좀 이상하게 들려. 근데 조금만 이렇게 각도만 틀어줘도 사실은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기 전장을 다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뭐 돌돌 굴러내려가면 이상하잖아. 전정은 약간 경사를 조절로 공사를 하는 게 좋죠. 그런 것들은 이제 플러터 에코 같은 경우는 좀 흡음만 조금만 시키고 확산제 달면 사실 금방 없어져요. 극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잡아야 되는데 확산제를 아직 뒤에 좀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흡음제를 좀 놨던 이유가 이 흡음제 밑에 카펫 깔아놨잖아요. 이게 플러터 좀 깔아놓은 거거든요. 뒤쪽까지 다 깔면 그래서 저건 확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전면을 다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처럼 고역이 흡음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공성 흡음재란 음파가 상호 연결된 공급, 호흡을 따라 이동하면서 점성 및 연로 에너지가 솟아내는 재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네랄물, 유리 섬유, 개방형 셀 구조 폼, 흡음 타일, 카페트, 커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재활용 재료로 제작된 다공성 흡음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2.3절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공성 흡음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면 음파가 매질 때를 어떻게 전파하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음향 전파 모델은 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흡음재 및 확산재 모델링의 기반을 이루며 다음 절에서 이 이론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까 흡음재는 어떻게 공극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공극이 있으면 어쨌든 뭐 이게 오늘 방해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실제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흡음재지만 안에 공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비슷하게 되어야 거지. 근데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에 공격이 있는데 공격이 이렇게 막힌 구조로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흘러가질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공격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섬면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사이로 삐져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폼 구조로 한다고 이게 다 이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불면 있잖아요. 서서히 들어가는 게 흠이 원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갇혀 있는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럼 이거 유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흡음이 될까 안 될까요? 유리 흡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유리 흡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까 유리 흡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은 사람 중에
대답을 해보세요. 왜 유리가 흡음이 되는? 일종의 진동이 발생되면 그 진동에서 소모되는 빙고. 맞아요. 얘가 흔들린다라는 말 에너지가 얘가 반응하는 거고 그럼 저쪽으로 에너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잃는 거겠죠. 전달됐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흔들리면 이 흡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차음을 해줄 때 이게 벽이 막 뭐 진동이 느껴진다. 그런 거는 차음이 안 되는 거야. 저쪽에서 뭐 소리가 들어온 거거든. 아니면 내 소리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무거워야 돼요. 뭔가 흔들리면 이제 흡음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 소리를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유리 흡음줄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두꺼우면 또 잘 되겠지. 이게 안 흔들려야 돼. 그래서 흔들린다. 그러면 차음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흡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뭐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많이 아시네. 아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음악 시간에 저번에 배운 것들 약간 내용이 나와요. 흡음재를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음향 전파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와 수학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절에서는 음향 설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 수식 구조, 용어들을 소개합니다. 본서 전반에서는 곡소수를 활용한 파동 표현이 사용됩니다. R방향으로 전파하는 평면파 압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T열은 괄호 T, R탄은 괄호. 이거 우리 저번에 배운 거였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파동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게 우리가 하는 파동이다. 여기서 R이 빠지고 T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동이다. 진동은 국소적으로만 왔다리 갔다 하는 시간에서 나타내지만 우리는 파동은 시공간을 넘는 거예요.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R이라고 있는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거리상으로 쫙 무지항으로 나간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파수라는 개념, K가라는 파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설명해 줘 버리면 진짜 하나도 못 나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어요. 여기서 K 등호 열은 괄호 K 하위 X, K 하위 Y, K 하위 Z 닫는 괄호는 파수이며 K 하위 X는 그중 X 방향 성분입니다. K 제곱 등호 절대값 K, 절대값 끝 제곱 등호 K 하위 X 제곱 더하기 K 하위 Y 제곱 더하기 K 하위 Z 제곱. 대문자 A는 파동의 크기이고 R 등호 열은 괄호 X, Y, Z 닫는 괄호는 관측 지점 위치, T는 시간, 오메가 등호 2파이 F 등호 KC는 각 주파수, F는 주파수, C는 음속입니다. 이 책에서는 참고문헌상과 동일한 수식 표현 규약을 사용하므로 만약 이 절의 설명이 간략하다고 느껴진다면 해당 참고문헌을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에 대한 종속성은 2까지 여는 벤즈형 흰색 괄호 더하기 J 오메가 T 극이 첨자어로 주어집니다. 불행히도 시간 항의 부호에 대한 통일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 문헌에서는 지수의 음의 부호를 사용하는데 그 결과는 본서에서 사용하는 결과의 혈내 복소수가 됩니다. 여기 보면 A가 크기 값이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위상 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페이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 이제 특히 오메가 T 관련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룬 위상인 거지. 시간에 대한 위상, 공간에 대한 위상인데 시간에 대한 위상을 다루는 게 바로. 그래서 뭐 오메가는 각 주파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지금 이야기를 안 할게요. 이제 공기 또는 다공성 흡음재와 같은 음향 매질을 통해 평면파가 전파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파동은 X 방향으로 전파된다고 가정하며 이때 압력과 입자 속도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아까 압력이 아까 커지고 막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 벽에 갈수록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벽에 딱 붙으면 압력이 커지는 거고 그때는 입자 속도는 없지. 더 이상 공기 입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벽에 딱 붙어있을 때는. 거기서는 속도가 움직여줘야 가다가 내가 이거 쓸리면서 이렇게 뭐 점성으로 읽든 마찰을 읽든 읽을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때 공기 입자의 속도를 보는 게 바로 U예요, U. 근데 이거는 1초에 340m 날아가는 파동의 에너지가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스프링 같은 거라서 이게 이 공기는 팡 치면 있잖아요. 이거만 치면 그 다음 에너지가 얘를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가는 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께 내 말이 들리는 게 내 바로 앞에 있는 게 공기 입자가 그를 가는 게 아니고 전달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게 하나의 그 운동 에너지, 이게 보는 게 이게 입자 속도예요. 이 파동이 전달되는 걸 전달을 보는 게 우리 1초에 340m/s를 이야기하는, 그거는 음파의 전달 속도하고 입자의 전달 속도는 완전히 다른, 입자 속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내가 먹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인간이 점심 때 마늘 먹거나 하는 게 냄새를 모르잖아. 그냥 전달 해가지고 에너지만 가는 거야. 그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그래. 파동. 웨이브라고 한다. 여기서 롬은 매질 밀도, C는 음속입니다. 압력과 속도, B는 매질의 특성, 음향, 임피던스, Z 하위 C를 정의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Z 하위 C 등호로식 12.10 특성 음향 이게 이제 그 특성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공기는 얘가 415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물 속을 가보면 1000 얼마 나오고 1400인가? 1500 정도 나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C가 있잖아요. 음파 전도 속도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서는 340m/s 날아가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1500m/s로 날아가고 쇠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4000m/s로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철길에서 이렇게 기차 오면 천천히 먼저 들리잖아요. 그렇죠? 쇠로 통해 전달이 훨씬 빠르거든.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밀도도 다르죠. 공기 밀도는 굉장히 낮은 데 반해서 1.2kg 뭐 좀 이렇게 1.2 정도 나오고 하는데 물의 밀도는 훨씬 높겠죠. 그건 훨씬 무겁잖아. 똑같은 철이 더 무겁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 두 개 곱해지니까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로C가 같을 때만 임피던스가 같고 이 로 곱하기 C가 같을 때 에너지가 제일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흡음재 만들 때는 공기하고 최대한 로C가 같은 물질로 만들면 돼요. 한 개만 같으면 변수가 뭐 좀 만들기 어렵지만 로하고 C 곱하기가 같으면 돼요. 415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로가 밀도가 좀 커지면 음속이라도 좀 느리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흡음재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밀도가 거의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잘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글라스를 썼다고. 그렇죠? 글라스는 좀 무겁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우레탄 같은 게 나왔죠. 우리 무연실 가보면 다 폴리우레탄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폴리우레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지? 그쵸? 이렇게 우리 말한 스펀지 눌러면 이렇게 퐁 커지고 하는 거, 그렇지? 그게 폴리우레탄이잖아, PU. 그쵸? 그걸 쓰다가 그거보다 요즘에 더 가볍고 더 효과 좋은 게 바로 멜라민이라는 거예요. 멜라민은 뭐냐? 매직 블럭 있잖아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게 사가지고. 다이소가 팔잖아, 멜라민에가. 매직 블럭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흡입력이 좋아요. 그게 훨씬 더 가벼워. 점점 가벼워진다. 아주 가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더 공기랑 더 밀도가 맞는 거죠. 로우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흡음재, 그러니까 내가 스피커 통 안에다가 흡음재를 넣어주고 싶다. 그럼 제일 비싸고 좋은 거는 멜라민이지. 비싸서 그렇지. 멜라민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많이 넣으면 돼.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1대1로 비교해보면 같은 크기에 같은 하고 하면 멜라민이 1등,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그 다음에 글라스울. 글라스울은 요새 잘 못 쓰죠. 이게 까끌까끌해가지고. 특성 음향 임피던스는 서로 다른 매질 간 또는 동일 매질 내에서의 음파 전파 특성을 계산하는 데 매우 유용한 물성치입니다. 공기 중에서 평면파는 임피던스가 실수이며 그 값은 약 415 레인즈입니다. 하지만 다공성 재료에서는 복소수이며 실수 성분, 레지스턴스과 허수 성분, 리액턴스를 각각 가집니다. 매질 내에서의 특성 임피던스와 파수가 정해지면 그 매질 내에서의 음향 전파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질을 특성 임피던스와 파수로 특성화할 수도 있지만 다른 두 가지 변수, 즉 유효 밀도로 하위 2와 최적 탄성계수 대문자 K 하위 2로도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 밀도란 일반적인 질량 부피의 정의가 아닌 음파가 실제로 경험하는 밀도를 의미합니다. 최적 탄성계수는 어떤 재료에 압력을 가했을 때 그 재료의 최적이 변화하는 비율의 역수이며 이는 압축률의 역수입니다. 다공성 흡음재의 경우 유효 밀도와 최적 탄성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특성 임피던스와 파수와 연결됩니다. 이거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위에서 이제 그 수식이 정의할 때 파수하고, 그렇죠? 파수하고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어쨌든 이게 수식을 다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제 그 다공성 물질이라고 하면 안에
실제로 내가 이제 공기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어떻게 이제 그 여기가 밀도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가 이 전체 면역 중에서 이 물질에서 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렇죠? 공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가 같을 거잖아, 공기랑,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안에 있는 구멍 사이즈가 큰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지. 실제로는 이게 이런 것도 되게 적고, 막 그런 걸로 가지고 아까 뭐 최적 탄성 계수나 유효밀도 이런 걸 가지고도 대충 그거를 우리가 모사를 할 수 있거든. 그 특성을 흡음질이 얼마나 되겠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두 개를 링크 시켜주는 또 관계식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다공성 흡음제의 경우 유효밀도와 최적 탄성 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특성 임피던스와 파수와 연결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그러니까 이 두 개 아까 유효밀도하고 최적 탄성 계수만 가지고도 그 임피던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계 수식이 있는 거지. 파수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고, 파수도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탄성 계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주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 임피던스와 파수를 기본 변수로 사용하지만 일부 다공성 흡음제 모델은 유효밀도와 최적 탄성 계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도 문헌에서는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게 표면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반사계수, 흡음계수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표면이 음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음향 외계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압력 반사 계수, 흡음 계수입니다. 이 중 첫 세 가지는 반사 크기와 위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흡음 계수는 에너지 변화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위상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매개 변수는 흡음제 성능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이제 이들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두 음향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파동 전파를 고려합니다. 그림 2.1 이게 임피던스라는 말은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리지스턴스하고 비슷한 거거든. 내가 뭔가 힘을 주면 얘가 반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딱딱한데 힘 주면 이게 반응 안 하죠. 그럼 이게 임피던스가 엄청 큰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힘을 분모에다 줬는데 얘가 속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뭐 전류를 전압으로 나눈 값이랑 똑같겠지. 입자 속도를 압력으로 나눈 값이 바로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임피던스가 큰 거고 얘는 임피던스가 작은 거죠. 내가 힘 주니까 바로 움직이니까 이 임피던스가 작은 거죠. 그래서 요런 거 하고 뭐 아까 파수나 요런 걸로 가지고도 아까 뭐 유효밀도나 약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드미턴스는 내가 뭔가를 줬을 때 얼마나 얘가 잘 받아들이냐. 나는 관대하다,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드미턴스가 되게 높은 거겠죠. 그거는 리지스턴스의 역수 관계가 돼요. 내가 여기서 꿈쩍도 안 해. 그 어드미턴스가 이제 작은 거겠지. 그런 경우들. 그림 2.10과 같이 어떤 음향 매질의 경계면 X 등호 0에서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평면파를 상정합시다. 다공성 흡음제는 기본적으로 공기와 같은 음향 매질로 가정할 수 있으나 음속 시 하위 2와 밀도도 하위 1과 다릅니다. 입사파 P 하위 I, 반사파 P 하위 R. 이 보면 이제 어쨌든 이게 입사파가 있고 반사파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여기 보면 입사파가 들어가고 반사파가 튀어나오고 꺾여서 이렇게 가죠. 매질이 서로 다르면 있잖아요. 음속이 다르면, 속도가 서로 다르면 꺾여가겠지.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에 흙탕길이야. 이쪽은 도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가 흙탕길 쪽으로 확 꺾이죠. 그렇죠? 바퀴가 두 개가 있다고 보면, 그렇지? 왜냐면 이쪽은 속도가 느리게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꺾일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다가 이게 임피던스로 다른 게 오면 속도가 빠른 녀석이 늦어져 있다 그러면 늦은 녀석 쪽으로 당연히 꺾이겠죠. 그렇죠? 그럴 거잖아. 꺾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그 스넬의 법칙 해가지고 있잖아요. 빛을 이렇게 작대기 넣어보면 굽혀 보이는 그 원리거든. 그 두 개 사이에 빛의 전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그 음향학 강의 아까 신열리 그 채널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주 주옥 같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압력의 연속 조건, 즉 P 하위 R 더하기 P 하위 I 등호 P 하위 T를 적용하면 다음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 여기서 이 두 개 압력은 서로 연속이 되고 뭐 입자 속도 서로 연속이 되고 하니까 관계식을 뭐 풀면 요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연립식을 해가지고 풀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메토 정도 꺾이는 것도 나오고 뭐 다 나와. 이거 스네일 법칙에서 우리가 옛날에 다 배운 거예요. 이 관계식은 평면파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모든 y 값에 대해 성립해야 하며 파동의 전파 각도는 펠마의 원리로부터 도출됩니다. SIN 여는 괄호 대문자 부사이 닫는 괄호 등호 SIN 여는 괄호 세타 닫는 괄호 식 2.17 매질 1맥으로 굴절되는 음파에 대해서는 스넬의 법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각도는 이 속도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바뀐 만큼, 그렇죠. 이게 더 천천히, 여기에 속도가 더 천천히 되면 더 많이 꺾이겠죠, 그렇죠. 이해 속도를 해서 똑같다고 하면 똑바로 나갔겠지. 꺾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쪽이 이제 흙탕물인데 완전 지렁탕이다. 그럼 확 꺾여지는 식으로. 이제 이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온다. 결과적으로 음파의 거동은 두 매질의 상대적인 음속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흡음재는 공기보다 음속이 낮기 때문에 그 매질 내에서의 전파 각도는 공기보다 작아집니다. 당연히 그 흡음재 내에서는 공기보다 음속이 느리겠죠. 왜? 공기 입장에서 뭐 얘가 쭈글쭈글 이렇게 가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고 뭐 앞에 보면 있으면 옆으로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잃는 거잖아요. 그쵸? 음속이 당연히 늘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 재밌는 거는 나중에 흡음재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스듬히 들어오지만 흡음재 내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헬륨보조 통 내에 흡음재를 넣었잖아요. 그럼 계속 수직으로 다 들어가요. 이게 재밌어요. 옆으로 날라오더라. 위로 날라오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옆으로 날라오면 이렇게 꺾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많이 꺾이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 그래서 흡음재가 있으면 무조건 수직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얘기 여기 나오네. 실제로 많은 흡음재에서는 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음재 내로 들어가 버리면 일로 날라오든 이로 날라오든 흡음재 내로 들어가면 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이 오른쪽 화살표형 압력 반사 계수 대문자 R은 반사파와 입사파 압력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대문자 R 등호 B 하위 R 슬래시 B 하위 I 식 2.20 따라서 압력 반사 계수는 음향 반사에 대한 크기와 위상 정보 모두를 포함합니다. 별도의 음향강도 반사 계수도 존재하지만 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계면에 수직한 입자 속도의 연속 조건을 적용하면 표면의 특성 음향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와 반사 계수 간의 관계식은 이후 반복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사 입사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뭐 이렇게 막 성립을 해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실제로는 표면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종종 공기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 정규화되며 이 값은 R의 첨자 N으로 표기됩니다. 표면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 실수함, 리지스턴스과 허수함, 리액턴스로 분리됩니다. 실수함은 에너지 손실, 허수함은 위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흡음 계수보다 표면 임피던스를 분석하는 편이 재료의 흡음 성질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흡음 계수 알파는 흡수된 에너지와 입사 에너지의 비로 정의되며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값 대문자 R, 절대값 V는 압력 반사 계수 크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식은 평면파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음원과 반사면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경우에는 구면파 모델이 보다 적절합니다. 이제 이렇게 구면파 모델이 적절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니어필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스피커 가까이 들으면 스피커가 평면파가 아니고 구면파로 나와. 소리가 우리가 실제로 듣는 거와 많이 다르지. 위치에 따라 조금 다 다르게 들리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나벨과 헤이에게 F텀 해법은 임피던스 표면 위로 거리 D에 위치한 지점에서의 속도 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서 알파위 1과 알파위 2는 그림 2.11에서 정의되며 대문자 Q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구면파 반사 계수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네. 구분파로 들리는 게 다르다 보면 거리가 있을 거리가 상관없이 구분파로 들리니까 니어필드는 내가 이제 적어도 한 파장 이상 있잖아요. 몇 파장만 가면 파장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면파로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0km다 그러면 아까 파장이 3.4cm라고 그랬잖아요. 파장이 그렇죠? 그러면 10km 같은 경우에는 한
세파 정도 된다고 하면 3.4cm가 10cm만 가더라도 평면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오더라도. 근데 반해서 100Hz 다가 3.4m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100Hz 같으면 적어도 뭐 한 5m 이상이 넘어가야 그때 이제 평면파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같은 거 잴 때 보통 파필드에서 재라고 돼 있거든요. 평면파 조건을 재잖아요. 그런데 1m에서 재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1m에서 잰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 200Hz 이상 같은 경우는 1m가 되면 파필드가 돼가지고 평면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브우프 있는 거 잴 때는 훨씬 멀리서 재야 돼요. 저주파수기 때문에. 20Hz 가까이 되면 한 10m 가까이 됐다니까. 그거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타협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리 있죠. 청취 거리가 2, 3m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듣는 거리가 파필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리에서 재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 하이파이 스피커들은 보통 2m에서 재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2m에서 들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서브우프를 10m 재면 문제가 뭐냐고 하면 엄청 크게 틀어야 되는데 10m를 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잴 수도 없고 우리가 그 거리에서 듣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정격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정해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게 정격이라 그러는데 노미날이라고도 그러고 뭐 정격이라는 말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리에서 다 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피커는 2에서 3m 정도에서 재는 게 제일 맞다고 하는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아까 아주 낮은 저주파수에서는 아직까지도 니어필드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그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ERFC려는 괄호 닫는 괄호 능력 오차 함수 컴플러멘터리 에러 펑션 인형 W는 수치적 거리로 정의됩니다. W 등호 COS 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조용히 자기 쫄 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런 이제 음악을 우리 강의에서 처음부터 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사실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지나가냐. 나중에는 수식이 겁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밥에 깔아놓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나중 되면 하려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네. 어쨌든 그건 몰라도 개념적으로 있는 거 하면 넘어갈 거예요. 그걸 다 하면 여러분들 몹시 힘들어요.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구면파 반사 기술을 통해 모델링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수식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잔향 음장에서는 반사 횟수가 많기 때문에 평면파 계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면 야외에서 지면에 가까운 음원으로부터의 스치는 반사, 그레이징 리플렉션을 우려할 경우에는 구면파 반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절에서는 흡음재 및 확산재 모델링의 핵심이 되는 여러 음파 전파 관련 개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향후 본서의 이론적 장에서 흡음재와 확산재의 예측 모델을 다룰 때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4장과 5장에서의 측정 관련 논의에서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그레이징 리프레션이라는 거 이게 되게 골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해가지고 이게 바로 수직으로 돌리는 거는 쉬운데 옆으로 해가지고 하면 스치듯이 지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되게 골때려요. 그게 나중에 흡음 개수가 다 다르게 측정되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을 거죠. 내가 여기서 이 벽을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옆으로 해가지고 갈 건데 내가 더 붙어서 하면 더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모델링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런 벽을 스쳐가는 것들이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소리가. 잘 어떤지 시작. 얘가 좀 흡음재가 많이 있다 그러면 옆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흡음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 가보면 알겠지. 빌딩이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잖아.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게 다 이거 반사재가 되게 많다고. 계란이 왔어요. 쫙 지나가면 쫙 한 30층까지도 엄청 가까이 들리는데 바로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흡음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뭐 거의 이렇게 딸랑딸랑 벨소리 있는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 빛까지 다 잘 들려요. 그런 것들을 근데 모델링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은 방음에서의 흡음, 전달 영상 모델링. 그러니까 방음, 인슐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가공성 재료는 방음 분야에서 매우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경량 구조물에서는 그림 2.12처럼 이중 벽체 구조가 일반적이며 그 사이에는 공기층이 존재합니다. 이 공기층 내부에는 보통 가공성 흡음재가 삽입됩니다. 흡음재 목적은 공기 공동, 캐버티의 공진을 감쇄시키는 것입니다. 감쇄가 없을 경우
공진 주파수에서 소리가 보다 쉽게 벽을 통과하게 되어 전체 감응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때 두 벽체 사이의 진동 경로가 형성되어 감응 성능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니 흡음재는 너무 조밀하게 충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면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면이 일단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 에이씨, 안 나오네. 안 먹네. 아웃스레도 되니까. 여기 면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또 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 왜냐면 여기 들어봤을 때 여기 임피던스가 크게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거운 물거잖아. 그럼 임피던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이 튕겨 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지? 반사를 통해서 투과는 없고 반사가 커질 거잖아. 임피던스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해서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들어간 놈이 있을 거다. 삐지고 들어간 놈이 에너지가 작기는 있는데 여기서 또 공기가 한 번 더 해줘.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또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엄청 커지죠. 그럼 여기서 또 튕겨 나가 버린다. 그다음 또 지색처럼 들어왔어요 안에. 그럼 얘도 또 이 공기하고 얘는 또 임피던스 차이가 크게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또 튕겨 나가고 뭐 이게 있을 거고 또 여기하고 여기 또 여기는 또 다시 공기니까 또 임피던스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카이를 갖다가 뭐 확 바꿔주면 바꿔줄수록 이제 그 투과되는 에너지가 방음이 더 잘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아싸리 엄청 무거운 걸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질량이 되게 큰 거 메스로라 그래가지고 질량이 큰 녀석을 하면 다 튕겨 나가버리겠죠. 한 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창을 해가지고 유리가 있고 공기가 있고 유리가 공기 있다면 임피던스 차이가 엄청 커질 거잖아요. 유리는 임피던스가 뭐 몇 천이 되는데 아니 몇만이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뭐 4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이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서 이 지나가지고 이 사이에 뭐 에너지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 여기다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게 또 지나가면서 열로 변환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다 흡음재 넣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너무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흡음재도 고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때려 넣어버리면 진동이 전달돼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 거지. 흡음재하고 여기 있는 경량 칸막이하고 임피던스 차이 얼마 없을 거잖아요. 흡음재도 일종의 고체니까. 그렇게 하면 진동이 전달될 수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때려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사실 제일 큰 거는 얘하고 얘가 요 가운데 있는 이게 얘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진동을 타고 다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그 고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댐핑제를 넣어줘야 되겠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타이어가 있는 목적이 휠이 세잖아. 도로면 딱딱한 거잖아. 그러니까 고무가 있는 거지. 고무가 있어가지고 없어지는 임피던스가 확 바뀌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휠로 전달된 요 그 진동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뭐 댐퍼 같은 걸 해가 때 거기다 또 이렇게 또 진동 잡아주면 또 넣죠. 그렇죠? 쇠다가 또 고무 같은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피던스 미스매칭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진동이 전달 안 되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들들 이런 느낌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자도 쿠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아예 공기를 넣어주든지 아예 흡음재를 적당히 넣어주는 게 좋지 많이 넣으면 오히려 진동이 전달될 수도 있다. 아까 그 이야기예요. 칸막이에 사용되는 다양한 다공성 재료는 대부분 효과적인 흡음 성능을 제공하므로 흡음재 설계에 있어 특별히 높은 정밀도나 복잡한 고려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음의 투과에서 다공성 및 공진형 흡음재 투과 및 흡음을 모델링하기 위한 전달행렬, 트랜스퍼 메이릭스, 기법을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달행렬 기법은 6장과 7장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예측 모델의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트랜스퓨저 모델링에서도 사용되며 그 경우에는 분한자막, 투포워트 네트워크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이게 여기서 얘까지의 전달 행렬, 전달 함수를 보고 있잖아요. 또 2등에서 또 공기의 전달 함수를 또 보고 여기서 여기 또 전달 함수를 보고 여기서 전달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행렬로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그러면 행렬식을 나중에 짜자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게 이제 이 행렬이 이 행렬하고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얘가 얘를 영향을 미치고 얘가 얘를 영향을 미치니까 나중에 전체를 다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달 함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달 행렬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전달 행렬 기법은 음향 전파를 모델링하는 데 매우 강력한 기법으로 주로 멤브레인 또는 천공층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지 않은 다공성 흡음재에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단일층 또는 다층 흡음재 표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밑에 나왔지만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계속 뭔가 레이어가 쌓여가는 거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풀어주고 또 여기를 또 여기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풀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풀어나간다고. 우리가 나중에 흡음재 알지만 앞에는 뭐 멤브레인 층이 있다가 뒤에는 뭐 또 다른 물질을 넣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푼다 뭐 이런 하면 돼요.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거 풀고 그다음에 또 요거 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전달함수 기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강제 벽에 부착된 다공성 흡음재의 경우도 다룰 수 있는데 이는 벽, 바닥, 천장 등의 흡음재가 부착된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림 2.13의 경우 각층 내부의 평면범에 존재하고 음파 전파는 XY 평면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각 층의 경계면에서의 압력과 입자 속도 연속 조건을 고려하면 한 층의 표면 압력을 다음 층의 표면 조건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연은 중괄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챕터까지만 하고 좀 짚시다. 좀 힘들죠? 여기서 B합이 2B와 6합이 2B는 두 번째 층 하단 압력과 입자 속도이며 속도는 X방향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B합이 3B와 6합이 3B는 세 번째 층 하단 압력과 입자 속도. B합이 2톤과 6합이 2톤 등 두 번째 층 상단 압력과 입자 속도. 여기를 보는 거고 B합이 2는 두 번째 층 두께. 이거? 로합이 2는 밀도. K합이 X2는 두 번째 층 복수 하수 X방향 성분. Z합이 C2는 해당 층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방향 성분인 X는 스넬의 법칙 12.18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다수의 다공성 흡음재는 공기보다 음속이 훨씬 작기 때문에 종종 K합이 X2 거의 같은 K합이 파이 거의 같은 0로 가정합니다. 12.29는 제비식이며 이를 통해 특정 층의 경계 조건과 입사파 조건으로부터 각 층의 압력과 속도를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절대적인 압력이나 입자 속도를 계산하는 때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유용한 점은 표면 임피던스 계산에 탁월합니다. 임피던스는 먼저 첫 번째 층 상단에서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층 상단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전체 층에 대한 임피던스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관계식은 두 번째 층의 상단 임피던스 Z 하위 S1을 첫 번째 층 상단 임피던스 Z 하위 S2와 연결하는 다음의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Z2 등호 분자열은 렌즈형 흰색화로 이제 12.3의 적용을 예시로 설명하기 위해 가장 흔한 경우인 강제 벽에 부착된 단일층 흡음재를 고려해 봅시다. 이 경우 Z 하위 S1은 무한대에 수렴하게 되며 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되어 강제 배면 흡음재 표면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 나가요.